이번에 이제 언어인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오늘 키를 하나 얻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배웠던 분들이 지난 8월에 인천교육청에서 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총 40시간 연수예요. 제가 30시간을 했었는데 30시간 연수하고 나서 매일 8시간씩 일주일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 자원에서 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자비를 내고, 연수는 교육청 대주지만 자비를 내서 그 참여 인원의 절반이 다시 한 달간을 매일 이 언어인지를 훈련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교사 입장에서 한 주간 연수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한 달간 다시 신청해서 자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이번 연수에 초반부 강사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뭘 배웠길래 그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을까? 예,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궁금하셔도 돼요. 충분히 궁금한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줄인다. 언어인지를 활용한 핵심 질문 연습인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기반해서 여기까지 온 내용이고, 그리고 언어와 상황을 이퀄화시키는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지력이 극대화되고 질문 능력이 해결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육하는 목적의 첫 번째 요소가 해결되는 지금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그동안에 어디에도 없었던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훨씬 더 제가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전체상을 먼저 그려볼게요. 언어인지란 뭐냐? 언어인지란 내 머릿속에서 오감으로 상황을 인지합니다. 오감으로 이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이 인지한 상황을 내 머릿속에서 말 없이도 그냥 내가 인지한 거죠. 인지했으면 그 다음에 이 인지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해, 사고, 표현. 이해, 사고, 표현. 이 세 개를 모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인지력이란 이해, 사고, 표현이에요. 이해, 사고, 표현이란 뭐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자, 잠깐 보십시다. 하드웨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입력, 그 다음 처리, 출력.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컴퓨터가 뭐예요? 깡통이죠. 이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깡통이죠. 인간에게 입력은 뭐죠? 방금 말했던 이해. 처리는 뭐죠? 사고. 출력은 표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량을 뽐따서 만든 게 컴퓨터의 이 세 요소입니다. 근데 컴퓨터는요, 이 중에 하나가 고장 나버리면 그냥 깡통이 되는데 사람은 그런 적은 없어요. 고장이 나버리면 심각해져요. 보세요. 출력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그럼 자폐아가 돼요. 여러분 자폐아들 엄청난 정보 입력하신 거 알죠? 자폐아들 대부분이 다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말도 못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끌어들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가 아예 X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정신박약화 수준이죠. 정신박약이 하면 이거는 거의 동물 수준이죠. 전응아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안 됩니다. 무슨 수준이에요? 이해가 안 돼. 자극 반응밖에 못하는 벌레가 되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다행히 인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약하죠. 네, 입력이 약하고 사고가 약하고 표현이 약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전부 다가 올라갔다. 최상에 올랐다. 이러면 인간의 인지력의 적극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유명한 말로 표현이 되죠. 하나 들으면 물까지 난다. 그게 바로 인지력의 정점입니다. 모든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능력이지.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천재. 하나 들으면 다섯을 알면 수재 정도입니다. 하나 들으면 둘을 알면 영재급입니다. 하나를 알면 보통 사람 범죄. 하나 듣고 하나도 모르면 둘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0에서부터 10까지가 사실 인간의 역량의 질서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지 역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역량 중에서 셋 중에 하나가 좀 낮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자 이렇게 다 높은데 하나만 표현력이 낮아요. 그러면 인간의 역량 중에 30%는 없어진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의 50%에서 60, 70%까지 없어져요. 이 표현력이 낮은 순간 30%라는 역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7, 80%. 만약에 표현 역량이 제로가 되면 이건 자폐화가 돼버리니까 아예 제로, 이 두 가지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높이가 약간이라도 이제 높아지면 역량은 10%, 20%까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있다 해도.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표현 역량이 낮으면 동시에 이 두 가지 역량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 벙어리 보면 벙어리입니까? 청각장애입니까? 그렇죠. 실은 청각장애가 벙어리가 청각장애예요. 네, 이런 것처럼 달라집니다. 인간 능력이 이렇게 인지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을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기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입력, 처리, 출력을 동시에 기르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표현 중심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는 표현 중심 교육입니까? 입력 중심 교육입니까? 예, 정말 최악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 중심 교육을 쓰면요. 이 방법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수업에서 쓸 수 있습니다. 표현 중심 교육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효과면 여러분 충분히 써야 할 이유가 되죠. 자, 표현 중심 교육의 효과입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EBS 다큐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보세요. 도서관 모양의 이거 보신 적 있죠? 안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위해서 한번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 한국식 공부방, 그러니까 암기형.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암기형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혼자서 줄 긋고 암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형광펜 친구랑 친구를 그런데 이쪽은 반대로 암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둘이 이야기를 해라. 어떤 식이냐면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A가 B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형 공부인데 설명하면 다시 질문이 나와. 얘가 설명하면 빠뜨린 거를 얘가 질문을 해. 그럼 질문하면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얘 쪽에서 설명할 때는 설명하면 또 빠진 걸 얘가 질문해. 그러니까 설명과 질문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3시간의 학습 시간을 주고 서양사 한 40-50페이지를 정리한 다음에 얘들은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이거 밑줄 칠 시간도 없어. 핵심은 이 사람들은 핵심 공부가 뭐냐면 보세요.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해 안 되면 막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을 해갖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죠. 하나의 큰 제국으로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한 개 한 개 암기가 핵심이 아니라 짜임새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말로 설명하면 안 보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안 보고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짜임새를 짜놓고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위 요소는 친구가 물으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큰 그림 없이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로 수능 실제 성적 시험 출제가 내가 먼저 조용한 나의 공부방 시험입니다. 1시간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려고 아는 오늘 배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수영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사실 말하는 공부법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 대화예요. 질문 대화를 썼던 처음 해본 애들이에요. 처음 해본 애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의심할 여지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실에 돌아가서 자, 이 방식으로 해봐. 그럼 학생들이 또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설명하라면 설명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한 달만 조금씩 훈련시키면 설명이 되거든요. 설명이 한다는 것은 이제 초인지 메타인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죠. 내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얘기할 게 뭔지 생각해요.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얘기할 걸 생각해야 돼요. 그야말로 나를 내려다보는 초인지가 가능한 게 이 설명 방법입니다. 근데 또 질문까지 나오면 질문에 대해서 문제 풀이 자기가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뛰어난 학습법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바로 적용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인지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언어인지는 인지의 세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물론 현재 상황에 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인지를 작동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현장 상황에서 인지를 작동시키기는 현실적 교육에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언어 인지를 중심으로 이 인지력을 작동시킵니다. 자, 그럼 언어 인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언어 인지에서 가장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체험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언어 인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어가 제공한 글이 있습니다. 글이나 말 또는 영상. 예, 영상은 빼놓고 영상은 상황과 더 가깝습니다. 글과 말을 듣잖아요. 그 들을 때 내 머릿속에서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이지라는 제일 먼저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이 잡으세요. 선생님이 말한 게 지금 한 5문장 정도 하니까 지금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구나. 근데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는 독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 또 바뀌었어. 독서의 정의를 말하고 있구나. 또 바뀌었어. 독서의 재료를 말하고 있구나. 자, 이쯤 넘어가면 이제 기억돼 안 돼요? 앞에 게 안 되죠. 보통 3개에서 4개, 5개 넘어가면 안 됩니다. 7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되거든요. 7개, 8개가 한계예요. 인간의 원래 두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개째, 7개, 8개, 9개 넘어가면 더 이상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쯤 됐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묶어가지고 앞에 상위 제목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해볼까요? 사과, 배, 감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과일. 빨리 답하세요. 함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배, 감 뭐라고요? 과일. 배추, 상추, 시금치 뭐라고요? 채소. 채소. 과일, 채소 뭐라고요? 야채. 아닌데 식물. 식물까지 여기는 맞게 해놓고 바꿔요. 야채. 과채. 네. 과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이라고 하게 되면 기억의 로직을 왜곡시킨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저 밖에 나가서 식물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배, 과일, 채소 말할까요? 제일 먼저? 아니죠. 나무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1년 지나서 다시 내가 식물이 뭐냐고 물으면 과일, 채소 말할까요? 식물 말하면 쉽죠. 나무를 말합니다. 그럼 나는 방금 방식으로
상위 개념을 만들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의 어떤 흐름도를 가지고 개념의 상위를 만들어가는 이 구성 능력, 이게 바로 언어 인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자, 학생들이 학교를 딱 왔습니다. 학교를 딱 와서 볼 때 학생들 머릿속에 뭐가 보일까요? 학교에 딱 오면 그냥 학교 건물 보이고 운동장 보이고 학생들 보이죠. 끝이에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이런 게 보일까요? 학교의 구성 요소는 뭘로 되어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학교의 구성 요소. 학생, 교사, 학교 건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어요.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정책, 교육 정책이 있죠. 교육 계획, 우리는 교육 계획이죠. 네, 교육 계획, 또 예산, 자금 요소, 그 다음 평가 요소. 자, 학생들이 1년 내내 다녀도요, 이 요소 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상황의 약점이 그런 거랍니다. 상황의 약점입니다.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언어로 누군가가, 잘 보세요.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누가 썼냐면 학교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학교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학교 요소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적 자원 요소, 교사, 학생. 그 다음에 시설 요소, 건물과 공간, 교실. 그 다음에 도구 요소에서 교재와 교육 과정. 쫙쫙쫙 나누는 걸 봤어. 이 아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못 보는 거죠. 근데 뭘로 봤어요? 언어로 본 거예요. 근데 상황 속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교육과정 있죠. 무형이지. 무형이죠.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무형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국 누군가가 글로 말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봐야 보여요. 자, 상황의 장점은요. 내가 오늘 현장 체험은 너무 좋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로마 시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달나라는 못 가요. 근데 언어는 다 가요. 자, 이제 가치를 알겠죠?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상황에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더더구나 상상의 세계까지도 가게 합니다. 소설. 대단하죠? 왜 교육에서 언어인지를 쓰는지 알겠죠? 만약 체험인지를 했다면 우리는 평생 가보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죠. 바로 이것이 언어인지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언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가 본 언어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인가?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의 질문이 바로 그 다음을 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보를 막 나에게 전달하죠. 이거 좋대, 이거 좋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나요? 누가 이거 좋다고 그래서 사 먹어보고, 그렇죠? 이거 좋다고 그래서 투자도 좀 해보고 그런 적 있죠? 전혀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잘된 경우는요? 잘된 경우 혹시 투자해갖고 잘된 경우 물론 잘 됐으면 아마 그냥 교사 그만두지 않았을까.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 투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 검증을 안 한 거죠. 믿었죠. 친구니까. 전문가니까.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내게 다가올 때 거기에는 바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은 거짓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황은 그냥 있는 게 상황이죠.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있는 거지. 없는 건 없죠.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본 사람이 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봤어. 집에 가서 마이크 있었냐고 그러면 없었다고.
나는 보고 마이크 있었다고 해요. 누가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이었거든요. 이게 상황과 언어의 차이예요. 우리 착시 착각 많죠? 내 오감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는 걸로 나는 말을 표현해요. 그럼 오감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죠? 자, 들을 수 있는 청각은 어디까지 들을 수 있죠? 가청 영역 있죠. 주파수 얼마예요? 박 선생님. 주파수. 나 뭐 잊어버렸어요. 뭐 얼마 헤르츠 있죠? 70 헤르츠.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헤르츠가 있어. 그럼 그 헤르츠에 올라가면 고주파고, 그죠? 예, 고주파. 그 다음에 고주파 위에는 초고주파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소음이 들은 그게 소음까지도 우리가 듣는 가청 영역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안 들려. 고주파는 초고주파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죠. 여러분 주파수가 단파로 계속 바뀌면 빛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빛과 소리가 같은 거였어. 주파수가 늘어지면 소리가 되고 오미러비라고 하면 빛이 되고 열이 된다고. 적외선은 열이죠. 적외선은 열로 우리 신체 20cm까지 투과가 되죠. 자외선은 피부만 태울 수는 침투가 안 되죠. 그래서 적외선은 지금 찜질방에서 사용되고, 자외선은 피부를 태우는데 또는 피부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을 넘어서면 X선이 되죠. X선을 넘어서면 감마선이 되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겨우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들었다 못 들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로 봤어요? 라디오로 들었어. 주파수를.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빛으로 봤어. 우리의 오감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오류 덩어리라는 거예요. 오감의 한계. 시선도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계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없었다. 네, 이러니 얼마나 엄청 어린 덩어리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구 친구 말을 들었으면. 그쵸? 검증을 해야 돼.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네, 정보 다 찾고.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검증이죠? 현장 검증 진짜 와서 보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걸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겠구나. 저는 제 모든 가치관을 다 걸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안 믿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이 말한 내용에는 틀림없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 것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오류로 알고 있던 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을 듣든 일단 내 선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현실화시키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보류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보류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으로 옮기는, 이게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언어인지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언어인지란, 이런 표현을 써보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네, 들어봤죠. 저는 요즘에 거기에 아주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놨는데, 도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도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아주 작은 범위에서 기억해. 오늘 여기 있고 공부하고 집에 갔어. 남편이나 부인이 묻습니다. 오늘 그 봤던 상황 좀 얘기해봐. 했을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남편 머릿속에 똑같이 상황을 그려내줄 수 있겠는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왜요? 대충 상황, 공간 크기, 교실 크기, 그 다음에 뭐 책상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 몇 명 있었어?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눈썹은 이제 눈썹 들어가면 이제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불가능한 거죠.
도란 뭐냐? 내가 본 상황과 내 뇌의 상황이 일치되는 걸 도라고 해요. 내가 본 상황과 내 속에 있는 상황.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세계가 일치할 때 도라고 해요. 이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죠. 그 아이들 유리판에다 놓고 아래 저 낭떠러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 유리판을 깔아요. 근데 철이 든 아이는 못 지나가. 철이 안 든 아이는 전혀 부담 없이 지나가. 누가 도가 없어요? 철이 없는 아이는 도가 없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길도자예요. 사실의 세계를 모른다 이거죠. 유리 밑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난다는 것은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길을. 아는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무엇이 도냐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쳐. 이렇게 하면 손해봐.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벌어져.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봤다면 내가 지금 이 액션을 할 때 이건 내가 문제 생기겠구나. 그럼 안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르게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안다. 도가 뭐냐? 바른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과연 이 세상에 대한 상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세계는 일치할까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아노의 달인. 이라는 말은 써도 모든 일의 달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불가능합니다. 각 영역의 달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언어와 도가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언어인지 능력입니다. 상황을 보고 머릿속에 상황이 구성되어 있는데 말로 표현 못한다. 이러면 이거는 언어인지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에서 학문의 체계를 잡은 세계는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시작. 동양. 학문의 체계. 학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 체계. 서양이죠. 동양은 학문 체계 못 잡았어요. 동양은 학문 체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동양의 학문 체계가 안 잡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자맹자가 큰 실수를 했죠. 노자 공자맹자가. 그 세 사람 때문에 동양은 학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무슨 뜻이죠? 도가도 비상도. 내가 한번 말로 진리를 설명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내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동양의 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동양의 도예요. 이 어마무시한 이 도가 학문의 맥을 끄는 거죠. 서양은 어떤 줄 아세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너는 모르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 배우는 학생들한테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표현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양은 분명히 동양이 맞았어요. 초기에는. 보세요. 이거를 지금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물체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수레바퀴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360도로 된 이 축입니다. 축을 어떻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 있죠? 숫자가 없어. 우리 지금 360도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뭘 어떻게 설명해? 한번 머리 써보세요. 이 360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야. 그냥 동그래야 돼. 최고 동그래야 돼.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 있죠?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개념이 뭐예요? 실로에서 돌릴 수 있죠. 예. 근데 그 모든 깎는 과정을 말로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 설명. 글이나 말로 설명하라. 이거는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고 이 원을 말이나 글로
결국 서양에서 이걸 설명해 냅니다. 바로 숫자, 숫자와 기호로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인류의 우주 문명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나노메타입니다. 동양은 수량 척도가 어디까지예요? 몇 자 몇 척? 그 이하 본 적 있어요, 동양이? 수량 자체가 서양은 밀리미터 단위에서 그죠? 나노미터까지 100만 분의 1까지 내려가서 이 사물의 측정 크기를 정할 때 동양은 척도 자체가 없어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말로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동양은 학문이 명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동양의 발견들은요 대부분 다 발견 발명이에요. 우연한 발견 발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아주 미세한 미생물, 그 다음에 물리학의 원자 크기까지 들어갈 때는 동양은 아예 손도 못 대면서 손 못 대죠. 아예. 이게 바로 상황을 언어화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동양이. 서양은 상황을 다 언어로 바꿔내요. 그거를 수량으로 바꿔내고 그것을 단어로 바꿔내면서 그것이 오늘날 학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니까 언어인지란 뭐냐? 쉽게 말해서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밥 먹고 왔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언어인지와 상황인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언어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질문으로 연결해가면서 바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이따가 최대한 빨리 모이시면 모이는 대로 더 일찍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